오늘 아침에는 가벼운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요즘 이제 바짝 긴장을 했다고 그럴까요? 불이 났다고 할까요? 유튜브 제작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고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총동원되어라. 유튜브 방송 열심히들 해라. 이렇게 했다고.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계에서 자유우파들에게 완전히 일방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원사이드하게 깨지는 거죠.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요즘 대세가 유튜브거든요. 사람들이 지상파나 신문이나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거기는 하도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가짜 뉴스가 많아서 이제 유튜브가 진실이 전파된다 이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요. 유튜브 방송을 사람들이 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은 우파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거든요. 펜앤마이크 정규제 TV 구독자 28만 4,771명 이렇게 나왔네요. 또 올라갔겠죠. 요 발표한 또 구독자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 다음 신의 한수 28만 2,970. 신의 한수가 이제 완전히 펜앤마이크와 이제 양 어깨를 나누게, 이제 어깨를 겨누게 됐네요. 28만. 이제 거의 한 800명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역전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25만 4,110명. 이렇게 엄청난 구독자를 이제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좌파 구독자는요, 김어준 해봐야 12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난번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파 국회의원들 구독자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좀 좌파 중에서 좀 약간 이름이 알려진 이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죠. 손혜원의 구독자가 29,304명입니다. 29,304명. 3만 명도 안 되네요. 저도 4만 1,000명인데요. 제 구독자도 4만 1,000명인데 저보다도 훨씬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꽤 유명하잖아요. 좌파 중에는 유명하죠. 웰컴 투 상정랜드 여기에는 7,803명이에요. 10,000명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외에는 눈에 띄는 유튜브가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판국이는 이제 좌파들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좌파 유튜브를 안 보는 겁니까? 또 혹은 좌파 방송을 안 보는 겁니까? 좌파 신문을 안 보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좌파들이 그동안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했죠. 양치기 소년 짓을 너무나 많이 했죠. 광우병 그런 걸로 시작해가지고요. 천안함 폭침에 관한 거짓말,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거짓말, 최순실 태블릿 피자에 관한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요. 국민들이 쏟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좌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들을 것 없다, 볼 것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좌파가 완전히 장악해버린 지상파, KBS, MBC, SBS 시청률이요. 1%에서 9% 정도를 탑니다. 원래 KBS 뉴스 시청률이 한 20%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9%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KBS 9시 시청률이 9%대로 떨어졌습니다. TNMS 미디어 데이터 여기 여론 시청률 조사하는 기관이죠. 여기에 보면은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있었던 9월 18일 날 KBS 뉴스 9 9시 뉴스죠. 가장 많이 본 9시 뉴스. 거기에 전국 시청률이 11.7%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9월 11일 시청률 9.7%보다 2%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고 생쇼를 해내도 시청률이 11.7%가 최고 나왔다. 그런 뉴스를 계속 특집으로 방송을 하는데도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좌파 신문들은 뭐라고 하냐면 평양 남북 정상회담 효과 주간방송사 KBS 뉴스9 시청률 껑충 그렇게 제목을 시청률이 9.7%에서 2%밖에 안 올랐는데도 그 올라봤자 11.7%인데도 시청률이 껑충 뛰었대요. 시청률이 그 전에 9%, 20% 어떤 때는 20, 3% 됐거든요. 9시 뉴스 시청률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요. 11.7% 시청률인데 껑충 뛰었대. 껑충 뛰긴 무슨 껑충 뛰어. 그 이제 지상파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네. 어떻게 시청률을 올릴까? 이 뉴스 시청률을 올려야지 자기들의 정치 선전을 제대로 하잖아요. 뉴스에서 정치 선전을 하니까. 그래서 김재동이까지 동원을 했죠. 김재동이까지 동원해가지고 뉴스 시청률을 올리려고 했는데 김재동이 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1%대에서 2%를 왔다 갔다 한다. 1%, 2%. 그러니까 거의 안 본다는 얘기죠. 좌파들도 안 본다는 얘기죠. 좌파들도.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다. 이거 여론을 완전히 우파가 장악을 해버렸는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제 쪽박차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민주당 그 의원들을 빨리 유튜브 방송 좀 해라. 동영상 올려가지고 올려라. 시청률 좀 올려라. 구독자 좀 늘려라. 생쇼를 하고 있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직을 말하지 않으면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떠들어대면 처음에는 쏘가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안 죽는 거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양이 죽습니다. 자기들이 죽는 거, 자기들이 망하는 것이죠. 결국은 좌파는 폭망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한반도 통일의 대안적 길 그랬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제 모색을 하는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통일 방식은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남한의 경제와 세계의 위상이 북한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통일을 논의하지만 실상은 막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남한이 북한 경제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세계의 위상이 북한의 위상보다 압도적으로 있으니까 뭐 이런 형태에서 지금 통일하면 좋지, 통일이 될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이후 새로운 세력과 통일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랬습니다. 통일 협상을 북한과 하려면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한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건 이건 상식적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도 내려 3대 완전 독재 체제인데 그런 체제와 통일 협상을 하면 당연히 김정은이는 자기 통치 방식의 통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내놓겠는데 그거 내놓으면 자기는 이제 권자가 날아가고 목숨이 위험한데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이와 통일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소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 정권이 김정은과 무슨 통일을 의논하겠다고 평화 통일을 하겠다고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 평화 통일은 결국은 김정은식 통일로 가겠다는 전략에 말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문 정권의 통일 전략은 한마디로 허황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 전쟁으로 인한 통일은 천문학적 피해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하면 참 양측 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특히 북한 모든 그 산업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이러기 때문에 통일을 해도요 복구 비용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인적 물적 손해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붕괴한 다음에 힘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때 가장 통일이 바람직하다. 그건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옳은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통일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라가 뭐 이렇게 통일한 거와 비슷한 방식이죠. 그냥 이렇게 뭐 적국이 그냥 이렇게 거의 항복하다시피 하고 또 신라가 고려에 멸망할 때 또 이런 왕권을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북한 김정은 정권 무너진 다음에 그 후임 지도자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라를 바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렇게 뭐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 통일 가능성이 한국 등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북한 김정은이가 자신의 통치력 약화를 우려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 정권이 평화통일 하지만 김정은이는 평화통일을 해가지고 만약 진짜 남한 방식으로 통일이 된다, 남한 주도로 된다, 그러면 자기는 결국은 통치력 약화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니까 평화통일 가능성이 낮다,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걱정하는 것은 베네디 연구원이 걱정하는 것은 결국 한국과 미국에서 김정은이가 좋은 지도자, 선량한 협상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자꾸 문 정권이 선전을 해야 되거든요. 뭐 김정은이 만나 보니까 뭐 말이 통하더라, 뭐 어쩌고 또 김정은을 만나 보니까 뭐 사실은 뭐 마음이 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이를 잘못 소개해서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빨리 붕괴하고 그 다음에 정권을 담당한 북한 지도자가 항복하는 그런 통일하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가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기사를 사설로 썼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의 새 리더로 당선된 김명한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지지받는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민주노총.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는 여전하고 툭하면 파업을 앞세우는 투쟁 기조 또한 변함없다. 노조의 우호적인 현 정부의 핵심 세력조차도 불통 행보에 고개를 저을 정도다. 지금 민주노총이요 자기 세상에 왔다고요. 완전히 아나무인이죠. 아나무인. 그래서 이제 이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조차도 민주노총이 너무나 요구를 많이 하고 제멋대로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내흔들고 있죠. 이게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내버리기도 아깝고 먹기도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되고 그런 민주노총이죠.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제 고용 세습 비리 여기에 와서 이제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죠. 그런데도 또 총파업을 하겠다고 이달 20일, 11월 21일 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이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을 전환해가지고 기업에 부담을 주고 막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해외로 옮기고 이 난리를 치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더 달라고 그래도 우리는 더 우리 주머니를 채워야 되겠다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어쩌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사설에서 뭘 어쩌자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에는 민주정권, 민주노총을 지원군으로 여겨서 감싸고 돈 정부의 책임, 문정권의 책임이 크다. 책임이 크지요. 이 민주노총을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든 이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큰 건 당연한 일이죠.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폭력 집회로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야, 정말로. 문재인이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상균이,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이가 눈에 밟힌대요. 폭력 시위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데 눈에 밟힌대요. 빨리 꺼내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 한상균이를 양심수로 해가지고 특별 사면시키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국민 여론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악화되니까 결국은 가석방하기로, 특별 사면은 못하고 가석방, 이런 식으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2천만 명의 4%밖에 안 된대요. 4%. 4%밖에 안 되는 민주노총이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막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4%가 똘똘 뭉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세력의 힘이거든요. 강력히 움직이는 세력의 힘이거든요. 민주당 꼼짝 못하죠. 문정권 민주노총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죠. 독재도. 우리 자유우파가 뭉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우파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는데, 자유우파가 뭉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우파는 잘 뭉치질 못하죠. 뭉치질 못합니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공화국이냐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공화국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다 해먹고 마음대로 하고 더 달라고 또 파업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민주노총 공화국이냐는 말이 나오죠.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재난 수준의 고용 한파 속에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로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문재인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3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문정권이 민주노총 지시로 권력을 잡았죠. 이제 민주노총이 계속 국민의 원성을 잃는, 원성을 얻는 그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총파업을 또 원성을 더 사겠죠. 또 계속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래도 자기 주머니를 더 채우겠다고 마치 아귀 다툼을 하죠. 아귀같이 그냥 불나방같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냥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굶었다. 한번 왕창 먹자. 먹다 죽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문정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뭐 사필귀정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거든요. 민주노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커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꼴을 당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